오늘 이야기해볼 혁신 이야기는요, 바로 이거예요. 고객 담당 일진 페라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페라리가요, 악명 높은 고객 갑질 기업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 맞고요. 모르시던 분들은 그런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 좋아하시고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문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페라리가요,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악명 높은 고객 갑질 기업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아요. 왜 페라리가 고객 갑질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페라리가 고객 담당 일진인 거랑 혁신이랑 대체 뭔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오늘 재밌는 점이에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페라리가 고객 갑질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페라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페라리는요, 정말 근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쩌다가 멋진 자동차 몇 개 만들어서 유명해진 기업이 아니라 이 자동차와 레이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페라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라리는 세계 최고의 슈퍼카 기업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훌륭한 슈퍼카 기업이 있잖아요. 에스턴 마틴, 맥라렌, 람보르기니, 세상에 정말 많은 훌륭한 슈퍼카 기업들이 있지만 페라리는요, 그들 중에 단연 최고의 브랜드예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 페라리는 100년 역사의 근본 헤리티지를 갖고 있어요. 그 근본도 보통 근본이 아닌 게, 페라리는 창립되었을 때부터 이 레이서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창립자 엔초 페라리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레이싱의 뜻을 두고 창립한 게 페라리입니다.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이름으로 지난 100년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레이싱 역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 있죠? F1. 이 F1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 데에도 페라리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1 대회에서 페라리 팀이 영구적인 혜택을 받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대회가 끝나면 각 팀에 이익금을 분배하잖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나눠야죠. 그런데 이런 이익을 분배할 때 페라리는 항상 성적보다 좀 더 큰 금액을 배당받아요. 페라리 보너스 같은 게 있어요. 전체 돈을 나눌 때 페라리 보너스가 있습니다. 페라리 팀에는. 그만큼 이 F1이나 모터스포츠 대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페라리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천룡인이죠. 천룡인. 특히 F1에 있어서는 천룡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이 페라리다.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막장인가. 성적이 요즘 안 좋긴 하죠. 안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페라리는요, 증시에 상장된 공개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공개기업인데, 이런 공개기업들은요, 상장할 때 종목 코드라는 걸 정합니다. 증시시장에서 회사 이름을 표기할 4자리 글자를 정하거든요. 보통 이 종목 코드는 회사 이름처럼 보이도록 해놓거든요. 아마존이면 AMZN 이런 식으로. 그런데 페라리는 이 종목 코드가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RACE 레이스. 이 페라리니까 FERI FERR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RACE 해서 레이스라고 종목 코드를 설정을 했어요. 종목 코드마저 레이스인 거죠. 진짜 뼛속까지 레이스에 미쳐있는 기업이 이 페라리예요. 진짜 회사 DNA부터 근본부터가 이 레이스와 슈퍼카, 속도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집착을 가진 기업이죠. 그리고 페라리는 동시에 이탈리아 5대 대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 회사 기업 가치 중에서는 4, 5등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랑이고 이탈리아의 국뽕기업이죠. 국뽕기업.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아는 슈퍼카 브랜드들 중에 직접 엔진을 만들어서 쓰는 기업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엔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설비나 규모가 되지 않아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그런 엔진을 받아다가 조립해서 슈퍼카를 완성하고 그래요. 굉장히 엔진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당연히 페라리는 직접 엔진을 만들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레이스에 참가하던 시절부터 본인들이 만든 엔진을 가져다 쓰고 있고, 슈퍼카 브랜드로서 기술도 최상위권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 디자인, 역사, 규모, 브랜드 가치까지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끝판왕 브랜드가 바로 페라리예요. 아무튼 페라리가 근본 중에 근본 기업이다.
자, 그런데 이런 페라리가 왜 갑질 브랜드의 대명사처럼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면은 이 페라리의 갑질 기업 이미지를 만든 건 단연코 이게 최고죠. 바로 고객 고소. 페라리는요, 고객을 고소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주 고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대체 왜 페라리 고객쯤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일 텐데 그런 귀중한 고객분들을 직접 고소한다고? 아니 대체 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페라리의 답변은 똑같아요. 그 누구도 페라리의 명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게 고객이라 할지라도. 아니 고객들이 대체 뭘 했길래? 고객들이 대체 뭘 했길래 자기들의 유서 깊은 명성이, 페라리의 명성이 훼손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페라리의 고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죠. 바로 필립 플레인 고소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 왼쪽에 있는 분이 필립 플레인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세요. 패션 디자이너 분이신데 뭐 백화점 가면 이분 매장이 하나 두 개씩은 있어서 한 번쯤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고객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무튼 이분이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크게 하셔서 되게 부자시고 슈퍼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특히 뭐 과시적으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어느 날도 이분이 새로 산 페라리를 인스타에다가 올렸어요. 뭐 새 차 한 대 뽑았으니까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차를 샀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페라리에서 경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48시간을 주겠다. 당신이 48시간 안에 그 사진들을 지우지 않으면 당신을 고소하겠다. 진짜로 48시간 안에 사진을 다 지워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신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서한을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대뜸. 그러니까 이 필립 플레인 이 아저씨 반응이 어땠겠어요? 황당하죠? 아니 내가 내 차를 인스타에 올리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그러면 아니, 사면 내 건데 니들이 무슨 권리 타령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맞는 말 같죠? 샀으면 내 거지.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가 이걸로 엿바꿔 먹던 사진을 찍던 뭐 농사를 짓던 니들이 뭔 상관이냐? 이 필립 플레인 아저씨도 분개를 해서 페라리의 이런 요청은 굉장히 역겹고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성명문 올리시고 당연히 48시간이 지났지만 이분이 사진을 안 내렸죠. 페라리가 준 48시간 안에 사진을 안 내렸고요. 그래서 그 필립 플레인과 페라리의 그 유명한 고소 공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게 아니 대체 무슨 사진을 올렸길래 대체 무슨 사진을 올렸길래 이게 바로 요겁니다. 이게 저 필립 플레인 아저씨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에요. 약간 민망하긴 하죠. 이 수영복 입은 여성분들과 새로 산 페라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약간 좀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고소할 정도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더한 사진들도 많을 텐데 아니 그게 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진들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분도 계신데 뭐 당연히 아무튼 뭐 더한 분도 있지 않을까 등 오해하시지 마시고 아무튼 이 사진을 보고 페라리가 뭐라고 합니까? 페라리의 상표와 함께 노출한 여성들이 함께 있는 이 사진은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생활 방식이라며 섹슈얼함을 강조하는데 페라리의 차량을 소품으로 사용했으며 사진들은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와 혐오스럽다니 진짜 이 워딩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고객에게 혐오스럽다니. 와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이게. 와 어떻게 고객한테 혐오 드립을 박을 수가 있지? 와 이거 대단한데? 아무튼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사실 이 사진 속에 페라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보시면 롤스로이스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어요. 오히려 이 페라리는 잘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편이에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롤스로이스랑 람보르기니는 어리둥절한 거죠. 우리 명예도 좀 실추가 된 건가?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두 브랜드는 여기에 뭐 별다른 언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어떤 성명을 내거나 뭐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뭐 근데
뭐 무슨 언급을 해? 이런 걸로 고객을 고소하거나 혐오스럽다고 하거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혐오스럽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 싸움이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싸움이 될까? 아니 막말로 그냥 좀 더운 나라에 살거나 수영복을 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그죠? 내가 아예 페라리를 살 수가 없는 건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일인가? 페라리가 고소를 할 수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우리 페라리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페라리가 고소를 하면서 묘수를 하나 둡니다. 바로 이 사진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페라리의 묘수. 이거 상표권 침해야. 필립 플레인의 행동이 아니라 상표권을 걸고 넘어진 거죠. 페라리 주장은 그거예요. 필립 플레인이 의도적으로 페라리를 이용하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페라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누가 보면 페라리랑 필립 플레인이랑 콜라보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거 상표권 침해다. 그리고 명백한 권리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애매해요. 그죠? 저 사진에 신발이랑 차랑 색도 맞춰져 있고 로고도 같이 보이고 뭔가 그런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증명하기도 뭔가 힘들 것 같은. 그렇죠? 아무튼 이때부터는 이 필립 플레인 아저씨가 약간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후달리기 시작해요. 어라? 이거 뭐 가만 지켜보니까 계속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말만 하다가는 크게 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란 말이에요. 넉넉히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약점을 잘 아는 법, 전공법을 택해요. 전공법. 이 플레인 아저씨가 바로 성명문을 올립니다. 이게 성명문에 나온 내용을 약간 요약한 건데 나는 특히 페라리를 좋아한다. 10년 전 처음 페라리를 구매했다. 이제 본인이 오랜 고객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골 때리는데 최근엔 어머니 생신 선물로도 사드렸다. 아 이건 뭐야.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렸다. 최근이면 어머니 연세가 꽤 있으실 텐데 와, 이 페라리를 생신 선물로 뭐 이거 진짜야? 선물이라고 해놓고 본인이 타는 수법 괜히 마음 쓰는 척 해놓고는 사실은 본인 거 산다고 생각하시는 뭐 사준다고 해놓고 이거 같이 쓰시죠 이런 식의 수법. 뭐 이분이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어머니 생신 선물로도 페라리를 사드렸다 최근에. 아무튼 사실이라면 여러 의미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분 어머니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들 딸 되고 싶다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아무튼 자사의 충성스러운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수많은 페라리 팬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오, 정말 강수를 뒀습니다. 강수. 정리하면 내가 충성 고객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사드릴 정도로 통 큰 고객인 점을 밝히고 그리고 나같이 열심히 당신들 물건을 사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피해를 입으면 누가 당신들 고객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고객들이 전부 다 함께 연대를 할 거다. 이게 사실상 고객이 할 수 있는 총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확실히 이분이 사업을 안다는 생각이 든 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보통 웬만한 브랜드나 기업들은 진짜 PTSD가 오거든요. PTSD가 와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존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거고 더 두려운 건 고객들이 단체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잘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브랜드가 굳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떤 기업도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가 않을 테니까. 아무튼 이 플레인 아저씨가 그날을 풀가동해서 역엄포를 넣으셨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페라리는 고소를 그대로 진행을 했고 심지어 이겼어요. 기어코 이겼습니다. 이걸 또. 와. 기사 읽어보면 판결에 따라 플레이는 페라리에 대한 이미지와 언급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유로와 법률 비용 2만 6천 유로를 지불하게 됐다. 와,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다 합쳐서 우리 돈으로 거의 4억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4억 5천만 원을.
미쳤다. 아, 이거 그대로 진행하고 이긴 것도 이긴 건데, 와, 무슨 배상금이 4억 원이고 인스타에 사진 한번 잘못 올렸다고 와 4억 원을 물어주게 됐고, 페라리는 이걸 또 기어코 다 받아가요. 아, 엄청납니다. 아, 진짜 그래도 고객인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아, 진짜로 4억 원이면 페라리 한 대 가격인데 지금 한 대 팔고 2대치 가격을 받은 거죠? 어? 창조경제. 그러니까 이게 창조경제지. 한 대 팔고 고소해서 한 대 가격 더 받고. 와, 진짜 미쳤다. 또 아래 보면 골 때리는 게, 플레이는 페라리의 이미지를 다시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마다 1만 유로를 더 내야 한다. 진짜. 와, 이것도 진짜 가혹하기는 한데 저기 벌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건 또 저렴해 보이네요. 그죠? 한 번 올리고 4억인데 앞으로는 1,000만 원만 내면 페라리를 또 빡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지. 회원권 같은 거지,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처럼 4억을 예치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 4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페라리를 빡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부럽다. 뭘 부럽다, 야. 아무튼 저라도 너무 억울해서 한 3-4번 정도는 더 올렸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번에는 진짜 페라리가 진짜로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극적으로. 어차피 4억이나 냈는데. 미쳤다. 아무튼 이 히데의 고소 사건은 이렇게 페라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게 전설의 플레인 고소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고작 이 정도로는 이 고객 담당 일진이라는 이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을 수가 없죠. 어림없죠. 그 외의 사례도 골 때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대표적으로 데드마우스의 냥라리 사건이에요. 냥라리 사건. 이거는 이거대로 진짜 웃깁니다. 이 데드마우스라고 캐나다의 뮤지션이 있어요. EDM이라고 부르는 그 클럽에서 주로 틀어주는 장르 있잖아요. 막 신나는 노래. 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이 데드마우스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악동이에요. 악동. 굉장히 평범한 거를 좀 거부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페라리를 새로 사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커스텀을 했어요. 커스텀을. 딱 저렇게 했습니다. 이 이타샤라고 그러죠? 차량 위에다가 저렇게 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냥캣이라고 하는 되게 인터넷에서 유명한 고양이에요. 고양이 캐릭터. 저 데드마우스가 전 냥캣을 좋아해가지고 저 페라리에다가 올린 거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굉장히 뭐 귀엽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귀엽고, 아까 플레인이랑은 다르게 뭐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외살스럽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엽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귀여운 커스텀 같은데, 그런데 어김없이 페라리 분들께서는 저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당장 서한을 보내가지고 제거하라고 그랬겠죠. 진짜 별걸 다 10이네. 그러니까 귀여운데 혐오스러운가?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이 페라리의 서한이라고 쓰고 최후 통첩이라고 읽는 메시지를 받은 데드마우스의 반응이 진짜 대박입니다. 어땠냐면 이 바로 페라리를 치워버리고 람보르기니로 바로 갈아탔어요. 심지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람보르기니를 사서 또 똑같이 이타샤를 했어요. 또 냥캣을 올렸습니다. 냥캣은 포기 못해. 페라리는 포기해도 냥캣은 포기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무언의 항의를 하는 거죠. 괜히 또 이 페라리한테 뭐라고 하면 또 플레인 엔딩을 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센스 있게 분노를 표출한 거죠. 페라리의 영혼의 라이벌인 람보르기니로 갈아탔고, 람보르기니는 뭐 이런 걸로 시비를 걸지 않는 상남자 브랜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람보르기니 입장에서는 진짜 꿀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페라리에서 막 고객을 뿌려주니까. 아무튼 데드마우스 이분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날 이후로는 페라리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심심해서 찾아보니까 저 람보르기니 다음 차는 맥라렌으로 갈아탔더라고요. 그것도 P1입니다. P1. P1이 뭐냐면 이 맥라렌에서 만든 하이퍼카예요. 저 차 가격이 한 대에 20억이 넘습니다. 20억. 슈퍼카 위에 하이퍼카예요. 하이퍼카.
아무튼 맥라렌 입장에서도 엄청난 고객이 꽁으로 들어온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페라리에서 알아서 고객을 막 던져줘요. 네, 막 던져줍니다. 차 하나에 20억씩 쓸 수 있는 고객을 막 뿌려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장사를 해도 잘 되는 집 옆에서 해야 된다고. 이 대박집에서 안 받는 손님들이 막 알아서 굴러 들어온다. 그 와중에도 이 차 꾸미는 거, 이거는 포기를 못하네. 20억짜리 차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튼 취향이 대단하신 분이고 신념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또 골 때리는 사건, 다음 사례는 만소리 고소 사건이에요. 만소리 고소 사건. 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포츠카나 슈퍼카 같은 고성능 자동차 업계에서는 튜너 문화가 있어요. 이 튜닝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튜너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차의 디자인이나 성능을 좀 개선해서 그 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문화가 있는데, 만소리도 그런 전문 튜닝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레이스카들은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튜너들과의 공생이나 공존이 필수처럼 여겨져 온 게 있고, 벤츠의 AMG처럼 이 전문 튜너로 시작했다가 이 합병이 돼서 한 회사가 된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오래된 역사이고 문화인데, 그런 튜닝 업체를 자동차 회사가 직접 고소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도 사실 고객을 고소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사건이었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진짜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보는 우리도 피곤한데 이렇게. 아무튼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고소사건도 잘 알아보면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차량이 만소리에서 페라리의 488이라는 슈퍼카를 가지고 만든 튜닝 차량이고요. 이 오른쪽이 페라리에서 나온 하이퍼카 중에 하나인 FXXK라는 차량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FXXK예요. FXXK. FUC 그거 아니고. 잘 적은 거 맞아요. 묵음 처리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노린 건가? 이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오른쪽에 있는 FXXK라는 이 차량이 이 페라리가 만든 하이퍼카들 중에서도 정말 희귀한 차량이에요. 하이퍼카들이 원래 희귀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하이퍼카들 중에서도 하이퍼카예요. 왜냐하면 이 차량 자체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경주용 트랙에서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고, 페라리가 당시에 갖고 있던 모든 기술이나 디자인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만든 게 이 차량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하이퍼카 중에 하이퍼카인데 당연히 비싸고요. 이게 한 30대 정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적게 만들어서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차도 아니고, 이 차가 진짜 희귀한 걸 넘어서 정말 골 때리는 차인 게,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자고 수십 년 된 페라리 VVIP라서 이 차를 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샀어요.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내 맘대로 탈 수가 없어요. 이 차를 타려면 페라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샀지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타려면. 아니 진짜로 페라리님들, 내가 몇 날 며칠에 이 차를 좀 타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렇게 허락을 받아도 아무 데서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페라리 소유의 전용 트랙에서만 운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페라리의 감시 아래에서. 진짜로 말씀드리는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그래요. 다른 페라리들은 뭐 고객이 사도 마음대로 뭐 튜닝을 못하거나 사진을 내 맘대로 찍지 못하거나 인스타에 못 올리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애초에 내가 사도 집에 가져가지도 못해요. 아니 팔아놓고, 돈 받고 팔아놓고 쓰지를 못하게 하는 정말 기적의 거래가 가능한 게 우리 페라리죠. 페라리 절대 안 산다. 페라리 절대 안 산다. 아직 우리 얘기 중간까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팬 탈퇴했습니다. 지금 한 명 나왔습니다. 이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아무튼 이 페라리가 그만큼 아끼는 차가 바로 이 FXXK인데, 너무 아껴서 제가 팔아놓고도 주지를 않는 차가 바로 이 차인데, 보시면은 어때요? 만소리가 만든 차랑 비교를 하면 똑같죠? 앞에 코도 똑같고 옆에 라인도 똑같고
뒤에 진짜 특이한 날개가 달려있는데 FXXK에는 그 날개마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라리의 주장은 이거죠. 이건 디자인의 재해석이 아니라 그냥 카피다. 페라리를 카피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우리 저가형 차량으로, 우리 보급형 차량으로 한정판 하이퍼카를 따라해서 족보를 망친 거다. 아니 그러니까 하이퍼카 사신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평범하고 저렴한 보급형 차량으로 하이퍼카를 똑같이 흉내내고 다니면, 심지어 나는 사놓고 타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타고 다니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지라지라죠? 도대체가 상황이 개판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족보가 상당히 꼬이죠. 그리고 이 튜닝 업체도 저렇게 튜닝을 해주면 돈을 받잖아요. 일반 페라리를 하이퍼카처럼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페라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페라리 입장에서는 하이퍼카의 권위를 침해한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잘 알고 보면 페라리가 무지성으로 고소를 한 건 아니고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져서 페라리가 또 승소를 한 사건이 이 만소리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겼습니다. 그 외에도 F40 로드스터 사건이나 저스틴 비버 블랙리스트처럼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페라리를 너무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페라리가 아주 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360 리무진 사건이에요.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이 페라리의 360 모데나라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길게 쭉 늘려서 리무진 차량을 만든 적이 있어요. 와, 씨, 극혐. 너무하시네. 너무하십니다, 진짜. 극혐이라니. 저 차를 만드신 분은, 360 리무진을 만드신 분은, 이 스스로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차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왜 슈퍼카를 타면, 굉장히 좁고,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늘려서, 실내도 넓고,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왜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할까? 나는 진짜 천재인가? 그런 거죠. 근데 극혐이라니요. 너무하시네. 아무튼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페라리 리무진을 만드는 사진들도 있어요. 작업 과정 사진이 있어요. 이 차를 사다가 이 반으로 댕강? 쪼개서 가운데로 이렇게 늘리는 과정 사진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고 그 과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이분이.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우셨는지 세계에서 가장 긴 페라리로 기네스에 박제까지 하셨습니다, 저걸. 여기 박제까지 해버리셨어요, 저걸. 페라리 뚜껑 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당연히 페라리에서는 이 차를 보고 극대노를 했죠. 극대노. 여기서 그 전설의 명언이 나와요. 그 차는 더 이상 페라리가 아니다. 전설의 명언을 날리면서 또 한 번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 차주분께서는 페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다. 페라리가 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 아니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렇게 사례들 보다 보면 페라리가 고객들을 고소하는 이유보다 더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페라리 법무팀입니다. 법무팀. 아니 우리가 아까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잖아요. 필립 플레인이나 데드마우스나 만솔이나 페라리가 세상 별의별 이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일반인도 있고 유명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이쯤 되면은 페라리가 그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신기한 건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이거 백전백승이야. 다 이겨요. 이게 고소가 돼? 싶은 것도 다 이기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 페라리의 본체가 이 법무팀이 아닌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 아닌가. 법무법인 페라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동차 사업은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페라리 최고의 혁신은 엔진도 디자인도 역사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페라리 법무팀이 아닌가. 이 킹모팀 분들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 페라리 자동차보다 이분들이 제일 갖고 싶어요.
이분들이 제일 부러워. 페라리 슈퍼카보다 이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아무튼 페라리가 그렇게 전방위적인 고소전을 치를 수 있는 거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싸워도 쉽게 무쌍을 찍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왜 페라리가 고객 한정 일진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수많은 사업가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질어질한 일이죠. 이유가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고객들을 두드려 패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제 생각엔 뭐 기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던 간에 제품이 기업의 손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고객 거니까 어떻게 활용하건 무슨 일을 하던 그건 뭐 온전히 고객의 몫이고 기업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죠. 일반적으로는 저는 고객 문화라고 부르는데 보통 현대 기업들은 이런 고객 문화를 존중하고 또 잘 형성되도록 돕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객 문화가 생겼을 때 제품과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수록 제품이 유명해지고 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의 기업들은 이런 고객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장려하는 편인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고객 문화를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요. 이렇게 페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고객 문화와 그 생태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떠올라요. 아주 그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 형입니다. 잡스 형. 이 살아생전에 고소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세상에 뭐 애플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나 사과처럼 생긴 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고소했던 그야말로 고트. 온 세상 사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셨던 업계의 고트, 우리 스티브 잡스요.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진짜 별말 다 들었죠. 뭐 네가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지, 사과를 발명했냐, 뭐 이런 온갖 비아냥을 다 들어야 했던 분인데 그래도 이분이 고객을 고소하지는 않았죠. 세상 별의별 걸 다 고소해도 고객을 고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잡스 형님이 내가 훌륭한 제품과 판을 깔아놓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즐기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게 사람과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죠. 경쟁자나 사과한테는 굉장히 엄하셨지만 고객 문화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굉장한 로맨티스트시고 살아 계실 때 사람들이 이걸 좀 아셨어야 됐는데 페라리랑 좀 비교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아쉽죠? 아무튼 보고 싶습니다, 이분. 이 고객 문화와 고객에 대한 존중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개념도 아니죠. 현대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고 우리가 아는 최고의 기업인들이나 뭐 경영 철학자 분들도 고객 중심 사고의 신봉자이기도 했어요, 다들. 적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의 실제 사명도 세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는 거고 제가 자주 인용을 드리는 피터 드러커 형님도 기업의 존재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니 그러면 페라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진짜로 페라리가 정말로 고객을 무시하는 그런 악덕 기업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소하나? 뭐 하는 일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만약에 우리 피터 드러커 형님이 살아 계셨으면 바로 뒷목 잡고 쓰러지시지 않았을까. 바로 줄받다 칠듯. 줄받다. 바로 거기 임원진들 일렬로 세워놓고 줄받다 달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드러커 형님이 치신다면 맞아야죠. 아무튼 정말로 페라리가 이런 현대 경영의 기본 개념을 역행하는 그런 오만한 기업일까? 여기에 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페라리는 철저한 고객 중심의 기업이다. 다만 페라리가 생각하는 고객 정의와 그 전략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보일 뿐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과 페라리가 생각하는 고객의 정의가 매우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패션 브랜드의 분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라리도 프레스티지 브랜드 단계에 속하는 브랜드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자동차 업계의 명품 기업이죠. 그리고 이런 명품 기업들은 이 생존 방식이 다른 비슷한 기업들이랑은 달라요. 이런 명품 기업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고객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요.
뭐 가끔씩 한두 번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수 중에서도 소수, 그런 충성 고객들이 이런 명품 브랜드의 기둥이에요. 아무튼 페라리도 그런 충성 고객들에게 집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니 명품 브랜드들이 그래 충성 고객을 아낀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멀쩡한 고객들을 이렇게 두드려 패고 다니는 게 충성 고객이랑 뭔 상관이냐. 충성 고객을 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의 기준이랑 페라리가 생각하는 고객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충성 고객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페라리는요, 무려 100년이나 지속된 기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뭐 우리가 단순하게 30년 주기로 한 세대가 새로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단순히 계산을 해도 1세대에서 2세대,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 그리고 3세대에서 4세대까지 어림잡아서 뭐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거의 4세대가 페라리의 고객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서구권에는 가문 대대로 페라리의 고객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 수십 년은 뭐 페라리를 지지해 왔다거나 이런 가문 대대로 페라리와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페라리가 생각하는 충성 고객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뭐 슈퍼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도 수십 년 전부터 이 페라리를 구매하던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뭐 귀족, 중동 형님들이나 뭐 오래된 기업가 뭐 이런 분들이 주류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페라리의 관계는 정말 오래되고 견고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시는 이분이 그 유명한 랄프 로렌이에요. 랄프 로렌. 그 폴로 랄프 로렌 할 때 그분 본인이세요. 그 미 대륙에 패션 제국을 건설한 분이시고 재산이 한 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조.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200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저분이. 그리고 정말 유명한 페라리의 충성 고객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페라리만 수천억이라 그래요. 뭐 10억, 20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천억 원. 본인의 자동차 컬렉션 다 합치면 한 3천억 원 된다고 합니다. 3천억. 이분 가지고 계신 페라리 중에 250 테스타로사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만 해도 한 대 200억 한다고 합니다. 차 한 대. 아무튼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뭐 8조나 있으니까. 제가 이분을 예로 들기는 했는데 세상에 이런 페라리 컬렉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수백억 원어치 정도의 컬렉션은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대를 이어서 수집하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중동에서 싹쓸이하는 분들까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페라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오랜 시간 지지해온 이런 슈퍼리치들이 페라리가 생각하는 충성 고객인 거죠. 페라리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수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슈퍼리치들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라리가 매우 예민하게 고객 문화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문화가 곧 고객의 문화가 돼야 하는 거죠. 페라리 입장에서.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기본으로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객층을 페라리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 문화를 아주 철저하게 그분들 입맛대로 통제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 고작 수억, 수십억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그런 뉴비들이 너무 나대게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8조 8조잖아 8조. 이런 8조 아니면 뭐 페라리만 뭐 한 수천억 원, 한 대에 막 200억 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산이 8조인데 이런 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수영복 입고 고양이 붙이고 이런 게 혐오스럽고 마음에 안 든다는데, 페라리 그렇게 타는 거 아니라는데 상스럽다는데 당연히 쫓아내야죠. 막 소금 뿌려야죠. 막 고소해야지. 어떡해. 지금 8조야 8조. 이런 분들이 싫어하는데 지금 가만 놔둬서 되겠어요 지금? 안 되지. 어디 감히 지금 자산 1조 원 미만의 이 중산층들이
뉴비들이 우리 충성 고객 형님들 불편하게 고소는 안 되죠. 고양이고 리무진이고 지금 다 고소해야지. 참교육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면 페라리는 사실 이미 충성 고객분들의 페르소나로서 철저하게 고객 중심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 고객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아무튼 아주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다. 아무튼 페라리가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보기에 별것도 아닌 걸로 고객들을 찾아가서 고소하고 두드려 패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이유는 고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우리 고객님들의, 강력한 고객님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냥 그 고객들이 너무 비정상적인 분들이라서 페라리가 하는 행동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페라리가 생각하는 핵심 고객들은 이런 분들이고 한평생 수백억, 수천억씩 쓰는 그런 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페라리 입장에서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다 알겠어. 정말 비상식적인 고객들을 모시다 보니까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는구나. 다 알겠어. 그런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 차 한 대만 산 사람도 고객은 고객인데, 그죠? 경영할 때 미래 고객도 중요하지 않나? 너무 VIP만 챙기다가 정말 새로운 손님이 하나도 없게 되면 너무 고인물판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손해 아니야?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방식 아니야? 꼭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페라리의 방식이 오히려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적 손해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하려면 첫 번째로 장기적인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페라리 입장에서는 그 신규 고객을 고소해서 그 고객이 다시는 페라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손해가 크지 않아요.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면 그 한 세대에 페라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페라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걸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거든요. 한 고객이 내 사업과 관계를 형성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가 고객 생애 가치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지금 돈이 많아도 지금 페라리의 충성 고객 집단이 이제까지 증명해온 것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인이나 신규 고객의 일탈을 제재해서 생기는 손해보다 이 수세대에 걸쳐서 페라리를 지지해온 그런 집단을 결집시키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죠. 어차피 페라리 같은 브랜드는 뭐 유명인이 뭐 광고를 해주거나 홍보를 해줘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워낙 구매할 수 있는 고객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바이럴이나 레퍼럴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거고, 그리고 오히려 유명인을 상대로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였을 때 효과가 더욱 커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페라리는 기존 고객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충성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유명인이고 뭐고 그런 걸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충성 고객님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게 더 확 와닿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행동이 단기적인 손해를 가져오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소송을 막 걸었는데 지면 또 큰일이잖아요. 뭐 이상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상식적인 선빵을 날려도 다 이겨버리는 우리 페라리 킹무팀, 웬만해서는 단기적인 손해도 없을 것 같다. 뭐 적어도 뭐 일탈을 일삼는 그런 고객분들은 가볍게 끔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그저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손해가 하나도 없는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장기적으로도 손해가 없고 단기적으로도 손해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그렇잖아요. 아니 할 수 있으면 맨날 하고 싶죠. 누가 또 차로 뻘짓 안 하나. 그쵸? 누가 또 차 위에서 이상한 사진 안 찍나, 차 뭐 또 토막내서 늘리는 사람 없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킹무팀이 출동해서 수금하고 오는 거죠. 아무튼 농담이고요. 이거 제 의견 아니죠.
제 의견 아닙니다. 존경하는 페라리 법무팀 분들, 방금 채팅 치신 분 의견이에요. 저분을 잡으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녹화된 영상 이거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페라리가 고객을 고소하는 건 내 고객이 누군지 정말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이걸 철저하게 따라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고객을 고소하는 게 오히려 고객 관리 전략이었다라는 게 반전인 거죠. 이러한 기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페라리가 하는 모든 사업 전략이 이런 충성 고객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특히 명품 브랜드답게, 프레스티지 브랜드답게 이런 극단적인 한정판 전략으로도 고객 가치를 보호하죠. 이런 차량들은 페라리 고객 명단에서도 정말 최상위 고객들만을 위한 차량인데 다 아시겠지만 발표하면 이미 다 품절이죠. 뭐 구매하면 최소 몇 배는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게 이득이죠. 필요 없어도 사는 게 이득입니다. 내가 만약에 초청장을 받았다면 안 살 이유가 없죠. 뭐 10억에 사면 50억이 되고 20억에 사면 100억이 되고 그러니까요. 아마 페라리에서 이 차들의 리셀가에 예약을 받아도 다 팔릴 거예요. 그만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야 줄을 섰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한정판을 출시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제적 보상이나 아니면 특별한 대우가 충성 고객과 페라리 간의 그 결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 라 페라리만 해도 499대를 생산했고 다 팔렸어요. 이런 수십억짜리 하이퍼카도 수백 대는 가뿐히 소화할 만큼 페라리의 충성 고객층이 막강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이러니까 이 페라리의 모든 사업 전략이 이 충성 고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충성 고객들만 챙기다 보면 이제 신규 고객들이 마르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고객들도요, 이렇게 충성 고객을 잘 챙기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기업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나도 언젠가 충성 고객이 되면 저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고객들을 등한시하는 기업들은 내가 고객이 되면 나 또한 저렇게 될 게 뻔한데 굳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기존 고객과 충성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하는 브랜드들은 내가 만약에 무언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왕이면 저 브랜드와 관계를 쌓아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페라리가 충성 고객을 챙기면 챙길수록 충성 고객들은 더 크고 견고한 지지로 이렇게 화답을 할 거고 페라리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마케팅이 되기도 하는 거죠. 페라리는 충성 고객층을 중심으로 한 아주 견고한 그리고 유기적인 성장의 순환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걸 경영에서는 로열티 경영이라고 해요. 프레데릭 라이헬드라는 분이 주장하신 개념인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에 집중하는 게 더 크고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현대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화면의 그래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만 그렇게 만든 고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더 이상 비용은 들지 않고 이익만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고객을 유치할 때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서 손실이 나지만 그렇게 만든 고객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더 이상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그쵸? 더 이상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대신에 기존의 고객을 챙기는 데 집중을 하면 이익만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존의 고객이 이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 페라리의 사례처럼 고객과 내가 끈끈한 관계가 될수록 이 신뢰 관계에 기반해서 다양한 이익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들을 이어나가다 보면 알아서 새로운 고객들도 생기게 되고요. 돈을 안 써도, 고객 유치에 큰 비용을 안 들여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기존 유저들이 정말 재미있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지, 광고만 좀 대빵만하게 하고 정작 유저 평가는 좋지 않은 뭐 그런 양산형 게임은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내가 저걸 지금 시작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기왕 시작을 하려면, 재미 좀 보려면 잘 운영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도 자주 하고 이런 게임을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임이 더 훌륭하고. 아무튼 우리 지금 사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이 로열티 경영의 개념을 차용하시면은 정말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개안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실 거예요. 기존의 고객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고객 수를 늘리려고 새로운 고객에게만 집중을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게 로열티 경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페라리는 철저한, 그것도 아주 철저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재밌죠? 이렇게 알고 보면 많은 게 달라 보인다. 경영이 재밌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좀 아리송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냐고. 왜 좋냐? 고객 막 고소하고 돈 많은 고객만 더 챙기고 고인물 기업 되는 게 좋냐? 그렇게 하니까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승자는 결과로 말한다. 사업의 세계에서 승자는 오직 결과로만 말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난 10년간 페라리의 주가 변화예요. 무려 전체 기간 동안 약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그리고 최근에는 기념비적인 시총 100조 고지에 도달했어요. 100조.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기업이에요. 진짜 페라리처럼 이런 초고가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는 굉장한 성과예요. 이게 굉장한 성과. 실제로 다른 슈퍼카 기업들은 지금도 막 매각되고 파산하고 주인 바뀌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페라리는 명실상부 건실한 대기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4번째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특히 좀 놀라운 게 우리 현대차 시가총액이 45조입니다. 45조.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제국 포드는 60조고요.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에서는 비교조차 안 되는 기업들인데, 이 덩치에서 비교조차 안 되는 기업들인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페라리가 훨씬 높아요. 이 둘을 합쳐야 페라리만큼 하죠.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프리미엄이에요. 엄청난 프리미엄.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건 진짜. 이 엄청난 프리미엄이고 정말 테슬라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엄청난 미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게 페라리입니다. 테슬라는 뭐야? 테슬라는 1000조 넘죠, 1000조? 그 친구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좀 빼고 얘기하는 게 좋겠고. 네, 아무튼 다음에 테슬라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평가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고평가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아시죠? 오늘 시간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충성 고객들을 바탕으로 한 페라리의 지금 사업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고, 이러한 페라리가 원한다면 더 큰 규모의 고객들을 유치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러한 사세 확장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미래 가치도 훌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페라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거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